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교사 인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사 인성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핵심가치 덕목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는 교과목이고, 또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핵심가치로 무엇을, 어떤 자질을, 또 핵심가치 덕목으로서 무엇을 넣어야 될까, 이걸 많이 생각해 보실 겁니다. 해서 보육교사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뭐냐면, 보육교사의 자질은 뭔지, 또 보육교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보육교사가 전문직으로서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보육교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자질을 갖고 계시나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모든 영유아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이거 없이 보육교사가 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육교사라는 그 역할 자체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도 기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다른 자식들을 갖다가 내가 최소한 정말 2명, 3명서부터 시작해서 15명, 20명씩 놓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아마 보육교사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육교사는 모든 영유아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성교육진흥법에서는 핵심가치 덕목에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보육교사는요, 아파서도 안 돼요. 왜?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도 우리는 꼭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직전교육에서 많은 댁에서 보면 생활지도나 정신위생이나 이런 과목을 할 거거든요. 그 과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사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이들, 대화가 안 되는 아이들이 요구하는 건 많은데 그게 뭔지도 몰라서 힘들 때도 있고요. 또 부모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을 합니까? 그러면 그 많은 요구사항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이럴 때 내가 그것을 조절하지 못하면, 내 감정 조절하지 못하면 내가 정신적으로 아프게 돼요. 그래서 교사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굉장히 건강한, 심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세 번째에 보시면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도 강조하는 인간상이 뭡니까?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성교육진흥법에서도 뭘 강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성종합계획이 나왔잖아요. 인성교육진흥의 종합계획에서 보면 비전이 뭡니까? 민주시민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시민은 항상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과, 여기서 다양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누가 있어요? 동료 교사도 있고요. 원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또 그것만 있겠어요. 우리가 평가 인증 받으려면 시청, 구청에 있는 그런 담당 직원들하고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뭘 갖춰야 됩니까? 성인으로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사실은 이 배려하는 마음을 늘 갖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용하는 자세를 너무 갖추게 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내 마음이 아파져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보육의 현실을 직시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보육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는 지금 모든 영유아들, 영어세 아이들은 다 기관에 와서 내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안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연구하는 자세를 제가 하나 넣어놨습니다. 연구하는 자세는 뭘까요? 교사는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늘 새로운 것을 탐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사는,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자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호기심입니다. 교사는 호기심이 없으면 안 돼요. 호기심이 있으면서 그 호기심을 가지고 창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는 늘 주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육교사의 자질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자질이고 또 하나는 전문적인 자질이에요. 개인적인 자질이라는 건 그러니까 인성적인 측면, 또 교사 개개인이 갖고 있는 사람됨, 또 태도에 대한 특성이 바로 개인적인 자질일 것이고요. 전문적인 자질이라는 건 여러분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직전교육에서 받았던 많은 학문적인 지식들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람직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부모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각각의 개론 시간이라든지 또는 사회교육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은요,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교사로서 내가 교직에 몸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전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것과 연관되는 것이 바로 윤리, 직업윤리에 대한 거잖아요. 직업윤리로서 교사는 도덕적이어야 돼요. 바로 이 직업윤리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는 이렇게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뭘 강조하느냐면요. 우리는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양질이잖아요. 우리는 애들한테 늘 내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려니까 우리는 저 개인적인 자질, 인성적인 측면의 개인적인 자질과 내가 직전교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다 합해서 이 두 가지 자질을 고루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여러분이 보육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뭘 받으셨어요? 보수교육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2급에서 3급에서 2급 되고 2급에서 1급 될 때 여러분은 뭘 받습니까? 승급 보수교육 받잖아요. 또 원장님이 되셨을 때 뭘 받아요? 원장 보수교육 받으시잖아요. 그거 다 뭡니까? 지속적인 재교육. 우리는 끊임없이 재교육을 받아요. 왜 재교육을 받습니까? 교사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탁마할 수 있는, 자기를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항상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사 스스로 동료 교사와 더불어서 원장님과 더불어서 스스로 보육 실제에 관해서 이렇게 코칭을 받거나 멘토링을 받는 장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육교사의 개인적인 자질을 좀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자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질이라는 건 뭐예요? 타고난 성품, 인성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일에 대한 능력, 근데 우리가 어떤 분야라는 거 지금 우리가 보육교사니까 보육교사로서 내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을 좋아해야 돼요. 아이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육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이나 인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더불어서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열정으로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육교사로서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보육교사 집에 일찍 못 가요. 왜? 끝나고 나면 아이들 다 집에 귀가시키고 나면 아이들에 대한 평가일지도 써야죠. 부모님에 대한 가정통신문도 만들어야죠. 또 우리가 평가인증한다 그러면 평가인증 준비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한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면 아마 우리 보육교사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부모나 가정이나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신뢰감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공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공정이란 말 참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내가 우리 반 아이들이 20명이 있다. 그럼 20명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지 내가 이쁜 아이만 이뻐하고 내가 좀 밉다 그래서 걔를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육교사는 굉장히 공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기심이 많아서 창의적인 사람이 돼야 되고 아이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긍정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교사는 자기를 수용하면서 내가 교사 스스로 행복감을 느껴야 돼요. 교사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해서 저는 교사들이 굉장히 자존감도 높고 자기 효능감도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언어라든지 태도에서 교사다운 행동을 나타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서 우리가 인성적인 자질, 개인적인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보육교사는 전문적인 자질이 기본적으로 이건 전문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문적인 자질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 파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보육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보육 활동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라든지 또 보육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는 태도적인 측면의 의식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보육 활동에 대한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이 직전교육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51학점 그 외에도 우리가 배웠던 굉장히 많은 각각의 누리과정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뭐 교수방법과 평가에 대한 지식들, 아이들 영양 안전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우리가 보육에서는요, 유아교육하고 달라서 아이들의 영양 안전 건강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가정인데 그 가정에 있는 부모들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부모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도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 활동에 필요한 기술로 본다면 직접 내가 보육 과정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많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탤런트들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직접 교재 교구를 만들어서 활용하잖아요. 그런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거라든지 또 애들에 대해서 애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늘 이렇게 캐치해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민감성 있는 또 자세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부모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관에서는 부모 참여 수업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모들을 어떻게 참여시킬까? 우리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죠. 그것과 더불어서 교사들은요, 늘 직업윤리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여기에 보시면 반성적 사고라는 말을 제가 써놨는데, 반성적 사고 뭡니까?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했을 때 내가 한 교육과정이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보육과정이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오늘 아이들하고 상호작용한 것이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나 재밌었을까? 아이들한테 얼마나 유익했을까? 내가 다음번에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이것을 생각하는 게 바로 반성적 사고 이거죠. 해서 보육교사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적인 자질을 통해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육교사는 어떤 역할을 수행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영아전담 어린이집에 오면 사실은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지만 맞벌이 가정의 주부들은 엄마나 아빠들은 아이들을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너야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리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대리 양육자를 하니까 그 속에서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다양한 교육적인 자극도 줄 수 있고요. 돌봄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 제공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되고요. 또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교사가 올바른 언어라든지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애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사가 됐을 때 애들한테 뭐 너 왜 교사가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렸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말을 애들이 하죠. 그건 뭐냐?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교사로서 좋은 롤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사는요, 늘 아이들에 대한 관찰 일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유심히 볼 수 있는 관찰자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유능한 교사는 유능한 관찰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늘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교사는 또 부모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끊임없이 인터랙션을 해야 돼요. 상호 교류를 해야 되잖아요. 그 역할도 역시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유아의 관계에서 보육교사는 보호자나 양육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주기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편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편식을 없애줘야죠. 그래야지 올바르게 영양 공급이 잘 돼서 아이들이 전인 발달이 될 거 아니겠어요. 골고루 잘 발달해서 우리가 뭐 사계 식품군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훈육자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육과정을 이미 무리과정이 만들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내 나름대로 나에게 맞는 보육과정을 계획해서 운영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교수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요. 의사결정자로서 역할도 해야 됩니다. 또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요? 부모에게 늘 아이가 어떻다라는 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보 제공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부모들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수시로 전화 상담도 하고요. 직접 오프라인에 오셔서 부모님들하고 면담도 해야 되잖아요. 교류자로도 하고요. 또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어떤 정보를 줍니까? 요즘에 한참 예를 들어서 뭐 유행하는 병이 있다. 그러면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는, 그래서 교류자나 정보 제공자 역할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이 오시면요, 아이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담자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도요, 상호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은 없어요. 우리가 이 기관에 오면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하고 항상 잘 지내야 돼요. 왜냐하면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나 혼자 좋은 교육과정 가지고 나만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원이, 또 우리 어린이집이 더 좋은 어린이집으로 거듭날 수 있고 아이들한테 더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협력자의 역할도 하고, 또 내가 늘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는 지역사회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뭐 합니까? 열린 어린이집을 하고 있잖아요.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건 지역사회에 우리 어린이집을 오픈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개방을 하고 있으면 지역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사실 현장 실습을 많이 나갑니다. 현장 체험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장 체험을 하면 어디 나갑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는 은행도 가야 되죠. 또는 도서관도 가야 되죠. 심지어는 뭐 경찰서도 가고요. 또 어디도 갑니까? 재래시장도 가잖아요. 그런 기관들이 다 뭡니까? 지역사회에 있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보도 주고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정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질과 역할에 따라서 보육교사는 굉장히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요. 근데 그 직무를 크게 나눠보면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육 관련 직무가 있고요. 보육 지원에 관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관리에 관련된 직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보육 관련 직무는 뭐가 있을까요? 보육 서비스잖아요. 그러니까 보육 활동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서비스가 있을 거고요. 또 보육 지원에 관련된 직무는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위생적으로 이 아이들을 돌볼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이것만 합니까? 그냥 편안하게 애들하고 상호작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보육교사는 해야 될 행정 업무가 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청에서 여러 가지 공문이 오면 그 공문도 접수해야 되고요. 또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평가 인증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 인증 받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서들이 있고 행정에 관련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세 가지 직무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우리가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참 늘어나 보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보육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돼요. 교수학습을 준비한다거나 또 우리가 교수학습 실제에 대한 직무들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하원 지도도 해야 되고요. 놀이 지도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흥미 영역이 있으면 흥미 영역에 있는 교구가 망가졌으면 그 교구 망가진 교구도 빼고 새로운 교구도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교사가 됐을 때는 수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수학습 평가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평가도 해줘야 되죠. 보육활동 평가 내 나름에 대해서 반성적 사고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문성 신장을 하기 위해서 전문성으로서 나는 끊임없이 연수에도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돈을 내서 또 갈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기관에서 교사들 연수를 위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신장한다거나 또 지역사회 사람이나 대인관계, 즉 부모들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잖아요. 대인관계나 사회적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의 건강이나 청결, 안전과 관련된 영유아 보호와 관련된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부모 관련된 업무, 또 행사와 관련된 업무 정말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이 진짜 행사가 많습니다. 특히 5월달이 되면 아주 행사가 차고 넘치죠. 가족의 달이기 때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참여 수업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민속의 날도 있고 소풍도 가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런 행사 준비 다 교사들이 하는 역할이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원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연안을 작성하고 월안을 작성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전부 다 뭡니까? 사무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기관이 있으면 기관에는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노후된 시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벽화 같은 거 예쁜 거 그림 있다 그러면 교사들이 직접 그리기도 할 수 있어서 시설 관련된 업무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보육교사가 역할을 수행하는데 우리는 아시겠지만 국가직업능력표준이라고 해서 NCS에 따라서 보육교사 직무가 나와 있어요. 이미 다 교수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NCS에 따라서 보육교사 직무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 그 12가지 중에서 먼저 살펴보시면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린이집 운영방침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운영방침이니까 연안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보육계획안을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할까? 우리가 흥미 영역을 5개로 할까? 6개로 할까? 흥미 영역 없이 다 풀어서 쓸까? 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내 영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깥놀이 나갔을 때 마당 놀이 나갔을 때 마당놀이에는 우리가 복합놀이터를 어떻게 할까, 몰모래놀이를 어떻게 진행할까, 전부 다 뭡니까? 실외 환경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이들 보육활동 운영을 할 때는 흥미 영역 어떻게 하지? 대소집단 활동 어떻게 할까? 내가 오늘 수업에서 애들하고 소집단 활동을 많이 할까? 아니면 대집단 활동을 많이 할까? 아시겠지만 아이들 활동할 때도 연령에 따라서 대집단 활동 시간이 짧았다가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는 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시면 NCS에서는 영유아 놀이지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 놀이지도는 우리가 여러분 직전교육에서 배웠던 상상놀이, 뭐 구성놀이, 뭐 기능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놀이들을 어떻게 연계하고 활동할까? 또 그 어떻게 하면 그것을 촉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신체 예술 활동 지도는 어떻게 할까? 또 언어 수학 활동은 어떻게 지도할까?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이건 각각의 영역에 대한 거지만 영유아의 건강이나 안전 영향은 아주 필수 사항이에요. 아이들이 거의 12시간을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이나 안전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NCS에서는 8번째로 보시면 보육평가에 대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가 인증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국에 한 80% 이상의 어린이집 다 평가 인증에서 다 통과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는 아이들을 관찰하거나 보육과정을 평가한다거나 보육 운영을 평가하는 그런 활동도 우리가 하고 있고요. 영유아 발달 지원도 있습니다. 영유아 발달은 특히 이제 우리가
원해 보시면 가끔씩 아이들 발달 장애가 있다거나 약간의 사회 언어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우리가 상담을 하거나 서로 연락을 해서 해당 기관에 우리가 아이들을 의뢰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리퍼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리퍼럴을 해서 의뢰를 해서 이 아이가 보다 건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죠. 근데 생각 밖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잘 모릅니다. 의외로 교사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견되면 선생님들이 직접 부모님들하고 통화해서 아이들의 문제를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상의하는 역할도 교사가 해야 되는 직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사는 가정과 지역사회와도 협력을 해야죠. 우리가 이미 열린 어린이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육 운영 관리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보육 통합 시스템을 이미 우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 정보 시스템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용하고 계시는지, 또 어린이집 인사 관리라든지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요즘에 최근에 뭐 유치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미 어린이집은 종합적으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연구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보육 연구가 있어서 현장 연구를 어떻게 할까? 보육 프로그램을, 우리만의 독특한 보육 프로그램 뭐가 있을까? 또 내가 교사로서 우리 원에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으로 멘토링을 진행하고 어떤 식으로 보육교사를 할까, 이런 노력들, 보육 인력과 관련된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진행한다는 것이죠. 해서 이런 역할이나 직무나 관련돼서 재질과 관련해서 보육교사는 자기 나름대로의 역량, 컴피턴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역량은 우리가 왜 필요할까? 보시면 어린이집에서는요,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하루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전사고잖아요. 우리가 안전사고를 미리 알고 물론 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해요. 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갑자기 탁 넘어졌는데 갑자기 팔이 부러진다거나, 아니면 얼굴에 상처가 난다거나, 어디에 부딪혀서 얼굴이 뭐 찢어진다거나, 그럼 우리가 응급실을 쫓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병원을 달려가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교사가 너무 당황해서 정말 초보 교사들은요, 자기가 먼저 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능력도 필요해요. 우리는 이 다양한 문제 상황이라는 건요, 우리가 단순하게 보육과정 운영에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라든지 지역사회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동시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동시에 선생님 하고 외치잖아요. 애들이 막 3명, 4명이 달려들어서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저 밥 주세요, 뭐 화장실 가고 싶어요, 계속 얘기하죠. 그러면 그럴 때 교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역량이 필요한 거고요. 또 미숙함으로 인한 딜레마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따가 딜레마 상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또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야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문제 해결을 정해진 룰이 없어요.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되거든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는 자기 존중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정말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다. 하는 자기 자신의 효능감이나 자존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 부모님하고 샀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역정내는 경우 많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동시에 내가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겠습니까? 스스로 교사가, 어찌 보면 우리도 감정 노동자이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보육교사는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거 제가 이미 모두에 다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발달과 관련된 지식도 필요하고 지역사회에도 잘 연결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아주 사실 이건 가장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누리과정 이해 못하면 어떻게 보육과정 운영하겠습니까? 표준보육과정 이해 못하면 어떻게 교사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고 뭐를 해야 돼요?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비록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은 사회적인 인식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보육교사는 누구나 전문가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직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보육교사는 우리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교직윤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윤리 강령을 만들었죠. 여러분 아마 대부분 다 윤리 강령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윤리라는 건 뭘까? 윤리는 일종의 규범입니다.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 준칙이고요. 그것을 교사 스스로 실천하길 기대하는 규범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적인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교직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직에서 굉장히 이 교사로서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직면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딜레마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 4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먼저 영유아의 관계에서 우리는 편식하는 아이들한테 음식을 남겨도 된다고 말을 해야 될지, 아니야 너 편식이라도 너는 음식 중요하니까 다 먹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부적응 영유아에게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줘서 다른 애들이 막 요구하는데도 얘가 적응 못하니까 얘한테 더 많이 집중해야 돼 해서 얘한테 더 많은 시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 반 애들이 다 똑같이 n분의 1이니까 다 얘네들 다 공이 내가 생각해 줘야 돼, 그래 골고루 관심을 배분해야 될지 되게 혼동되지 않습니까? 딜레마예요. 가정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내가 우리 기관에 산만한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한테 얘 산만해요. 귀대계 자녀는 무척 산만해요. 친구들 못 살게 굴어요. 이렇게 직접 전달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엄마들한테 많이 순환해서 긍정적인 부모 중심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부모들은요, 어떤 아이가 싫다고 학교 바꿔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직접 붙고 네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반을 우린 못 바꿔요 그냥 부모를 계속 설득할 것인지 딜레마이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지나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은 계속 영어 교육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직전 교육에서 애들한테 특성화 교육은 너무나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니 그건 하지 말아라고 대학에서는 많이 가르쳐요. 그러면 원장님한테 원장님 영어 교육 애들한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나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교사여서 고용된 것이니까 그대로 따를 건지 고민되죠. 또 우리 반의 환경 구성을 할 때 나만 독특하게 했어. 그러면 다른 반 선생님한테 보여주지 말고 나 혼자 싹싹 할까? 아니면은 내가 이것을 그냥 좀 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할까? 고민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협조를 구하는데 되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 이거 해보니까 너무 힘드네? 그냥 포기해. 이렇게 할지,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애들한테 꼭 필요한 거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시도를 해야 될 건지 고민되지 않나요? 내가 편리하길 따를 건지 아니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지. 또 우리는 어떤 거 서명하라고 하는데 내가 교사로서 정말 이런 것에 대해 서명이 될까? 아니면 내가 중립을 지켜야 되나? 내가 교사인데 중립을 지켜야죠. 그럼 꼭 중립을 지켜야 될까? 아니야. 그래도 나도 뭐 국민의 한 사람인데 나 서명해야지. 이렇게 할지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늘 우리는요, 그래서 딜레마 상황에 교사들은 많이 처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윤리 강령이 있어서 그 윤리 강령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영유아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거,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거,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요. 어떤 유형의 보육교사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보육교사가 되면 한 5가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는요, 여러분이 꼭 하나만 된다는 거 아닙니다. 이 안에는요, 5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2가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1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교사라는 존재를 강조하는 형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존재라는 건 내가 항상 가르치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창조적인 노력형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노력형이라는 건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항상 계속적으로 형상화하고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 교사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활기찬 직무를 수행하는 형이다 하는 것은 내가 아래지 가신 건 난 너무 즐거워. 난 그러니까 내가 교사 되길 너무 잘했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 남용형이 있어요. 때로 교사들 중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내가 아이들한테 막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때로는 아이들을 간섭하는 경우도 되거든요. 내가 이런 교사인지,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어린이집인데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보육 서비스업이니까 봉사해야지. 그래서 가르치는 거는 내가 지역사회나 어린이집이나 영유에게 봉사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유형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육교사가 어떤 유형인가에 대한 거는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유형의 보육교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보육교사로서 지녀야 될 역할이나 자질이나 또는 역량이나 내가 교사로서 어떤 교사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